서울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죠? 우리가 다시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급여를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수급자에게,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할 때 현물도 주고 현급여도 주고 그런 내용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또 넘겨볼게요. 그래서 대안적 급여 형태의 선택 확정이에요.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줄 것인가, 아니면 재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상품권 및 요금 감면, 현금, 권력, 이러한 선택적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달 체계. 전달 체계가 뭡니까? 이 사회복지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는 목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전문가가 배치되어야만이 사회복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실제로 일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또 그 전담 공무원이 이제 배치가 되죠. 그 전담 공무원이 우리 국민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 전달 체계가 갖춰져야만이 사회복지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배열이라는 건 이제 그 조직 체계에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서비스로 전환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그 수급자에게 전달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체계는 직접 서비스를 전달을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기획, 지시, 또 자원 관리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지평체계는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적 전달 체계, 사적 전달 체계가 있다. 여기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 비교가 있어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구분이 될 거예요. 요거까지는 제가 이렇게 그 강의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 표 5-6을 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의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에요. 서비스 전달의 관리, 운영 주체를 공공에 둘 것인가, 민간에게 둘 것인가, 민간 기관 가운데 비영리 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영리 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서비스 전달 주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상업화, 민영화 등으로 정책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을 행정적으로 중앙화할 것인가, 분권화할 것인가, 서비스 전달의 중앙화와 지방 분권화에 관련된 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것인가,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그 전달 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 조직에 상위에게 보고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단편성과 관련된 문제로 서비스의 통합성, 사례 관리 등 개선 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에 관한 권한을 전문가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줄 것인가, 정책 결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민 참여 등 정책 관련 사항이죠.
서비스 제공 시설은 한 건물 안에 둘 것인가 아니면 독립시켜 둘 것인가. 서비스 단절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원스톱 서비스 등 관련이 있다. 서비스 전자를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또는 준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것도 있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관련된 문제이다. 재원은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공공부분 재원, 일반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고 세금에다 조세비용 그리고 사회보험 재원 등이 있다. 민간 부분에는 자발적 기여금이 있고 사용자 부담금이 있고 기업의 복지 지출비가 있고 비공식적 부분에서 지출하는 재원 등이 있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민간 부분은 방금 얘기한 이런 비교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가 있어요. 사회 문제란 인간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슈화가 뭐예요? 하나의 문제로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식적 입장을 취할 때까지 문제로서의 그 대안을 삼는 것이 이슈화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문제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문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슈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어야만이 정책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슈화 과정이 아젠다라고도 해요. 아젠다. 여러분들 아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어젠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슈화가 되어야 된다. 이슈에는 어젠다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정책 의제 형성이에요. 정책의 의제란 사회 문제 등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정책 문제로 채택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안에 있어서 형성 과정을 보겠어요. 첫째, 정책 문제와 사회 문제와 그 문제에 둘러싼 상황 파악. 두 번째, 정책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세 번째, 대안의 탐색 및 개발하고 네 번째는 대안의 비교 분석 과정이 있다. 정책 결정은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합리무형이 있고 만족무형이 있고 집중무형이 있고 엘리트 무형 및 쓰레기통 무형이 있다. 이제 정책론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적인 무형은 잘 세밀하게 공부할 것이에요. 정책 집행, 정책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또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정책 평가, 정책 집행 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이다. 정책 평가는 처음 의도를 실현했는가, 처음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 집행 결과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가 등이다. 정책 평가의 기준은 효과성과 능률성과 적절성과 형평성과 반응성에 적합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책 형성, 정책 대안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이런 순으로 우리 사회복지 정책 과정의 한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석의 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분석의 틀과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석의 들과 대상은 참 우리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참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식당에 대한 문제를 전달 체계를 통하여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대상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줄 것인가, 복지 혜택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의 문제로서 할당의 원칙은 누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있어. 그 다음에 사회복지급여 할당의 보편주의란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 및 행정 절차가 간단하고 복지 서비스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 있고 시민들의 구매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할당의 선별주의를 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의 욕구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주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리이죠. 이는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따라서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주사를 통한 개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급여가 여기 안 보이네요. 급여가 제공되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체계, 급여가 뭡니까? 돈이죠. 여러분들 급여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급여는 현금을 받는 게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 그래서 현금급여.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서비스 형태로 수급자의 욕구의 충족을 금전에 의해 행하는 것이다. 현금급여의 종류에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또 노령연금도 있고 장애연금도 있고 요족연금도 있고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공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 현금의 급여의 장점으로는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차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 주권의 측면. 셋째,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데 현물급여보다 우월. 넷째, 현금급여에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이 적게 듦. 현금급여의 단점으로 첫째, 개인의 효용이 극대화의 경우 사회적 전체의 효용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음. 둘째,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생산자들에 의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왜곡될 수 있음. 셋째, 지급된 금전이 실제 필요 충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급여의 형태로는 금전의 지급, 수당, 연금, 그 외에 부가수당, 수당, 연금, 급여금 등 여러가지 명칭이 불려지고 있다. 돈을 현금으로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면 또는 대불 방법으로 욕구 충족에 필요한 비용, 경비를 소득 등의 조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감면 또는 감면하거나 제3자의 비용을 대불해주는 방법이 있고, 셋째는 융자 대여 형태로서 필요로 하는 자금소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자금을 반환받는 것. 예를 들면 일본의 공익 전당포를 들 수 있는데, 고금리로부터 빈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자금의 융자를 저금리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또 현물이 급여 있어요. 현물, 물건이에요. 이건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현물급여는 현금 대신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급여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공공부조의 경우 쌀이나 의복 등의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비화폐적인 서비스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현물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째, 수급자의 욕구 충족이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 시장 경제를 매개로 해서는 필요한 서비스의 재화에 조달이 곤란한 경우. 둘째, 현금을 받아도 수급자 아동이거나 노인으로서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또 현물급여, 물질적 재화 서비스. 현물급여의 종류는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음주,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 등. 현물급여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치적 목표 효율성이 높을 수 있어. 둘째, 현물급여에 비하면 정치적인 측면의 선호. 셋째, 현물급여보다 대량 생산의 대량 소비로 인한 교외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의 비용이 줄일 수 있다. 현물급여의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급여의 소비자에게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주는 경향이 있어. 둘째, 받는 사람에게 생활의 간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서비스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음. 서비스가 잘 변화가 없는 획일적인 제공일 경우. 증서가 있어요. 또 증서. 현금과 현물의 장단점을 보완한 제3의 급여 형태로서 특정 대화나 서비스의 권장 혹은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상자들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상품권, 교환권, 교육증서 등을 포함한다. 중간 속성에 의해 정치적 지지 세력이 미약으로 인해 소규모 운영, 시행 과정에서 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보다 목표 효율성이 낮다. 그 다음에 기회, 사회에 불합리한 집단들에게 진학, 진급, 취업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 경제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형태를 의미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장애인, 노인, 의무 고용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간접급여는 직접급여에 비해 행동의 목표 달성이 어렵고 사회 기득권자의 자기 이득 합리화의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권력이 있어요. 영향력을 재분배에 관한 것으로 수급자로 하여금 정치 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권리를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이나 단체 회원의 이제 하나의 권력도 급여 체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권력이라 하면 영향력을 배분해 주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어디 참여라든가 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이제 반영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의 권력을 주어 정책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주 드물죠. 기관이나 단체, 회원이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현실적인 한계로 참여율이 낮고 참여자들이 수급자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정책 결정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이고 정책 내용의 이해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기득권자들이 합리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권력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 체계. 그래서 여기에요. 한번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전달 체계. 이 전달 체계가 참 중요하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재와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복지 정책의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 체계에 의해 제공되므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체계의 설립,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달 체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재와 서비스 속성에 따른 기술로서 공공재적 성격의 정도와 예부 효과의 크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가능성, 대규모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 여러 전달 체계에서 보완적 제공이 바람직한 경우 등을 말한다. 둘째, 전달 체계의 측면으로 평등, 소득 분배 혹은 사회적 적절성, 달성 정도의 통합 서비스, 조정과 체계의 정도, 지속성, 효율성, 경쟁성, 접근성, 수급자의 요구에 따른 대응성, 책임성,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 수급자의 서비스에 대한 오용, 남용, 방지 등이 있다. 이런 전달 체계의 유형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전달 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전달 체계의 장점으로 공고제적 성격이 강한 것, 대규모의 경제성을 갖고 서비스 평등과 적정성의 달성,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고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조정하거나 지속적인 안정적 유지하는 사업에 있다. 문제점은 자원의 비효율, 배분 문제, 독점성으로 인한 가격과 질서에 있어 수급자들에게 불리하고 관료성으로 인한 욕구 대응에 민감하지 못하며 지역 특성에 융통적이지 못하고 민간에 비해 수급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제 지방정부를 한번 보겠어요. 지방정부.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으로는 지역 욕구 효율적 대처, 또 지방정부 간의 경쟁 논리에 의해 재화 가격과 개발 용이, 창의적 실험적 서비스 개발 용이, 수급자의 정책 결정에 참여 등
단점으로는 지역 간의 불평등 초래, 대규모의 경제 효과에 적어 사회보험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의 분리, 지방정부의 단편화된 프로그램의 가능성,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에도 분리된다. 또 민간 전달 체계, 민간 전달 체계는 정부 제공 서비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고, 민간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 수렴,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지원체계를 한번 보겠어요. 지원체계는 어떻게 지원을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사회복지나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 그 일련의 목표를 할 때는 꼭 지원이 있어야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또는 각기 다른 형태에 따른 자격조건, 급여, 방법 등의 내용이나 목표, 소득분배 효율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공공재원으로는 첫째,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평등, 소득분배, 사회적 적절성, 복지 대상의 일반성, 급여의 보편성, 재원의 안정성, 지속성의 장점. 둘째, 사회보장성, 조세. 다섯 가지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노인장려용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용자에 강제로 부과하여 일종의 세금 가능 기능을 한다. 그래서 셋째는 조세비용으로 조세를 걷어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목표를 이루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재원으로는 사용자 부담의 자발적 기업 복지의 재원, 비공식적 부분 재원,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 등 공동모금 등 이런 것들이 재원 체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회복지 분석의 틀에서 할당, 대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급여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달 체계, 재정은 재정 체계. 요 분석 체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이제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할당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급여는 무엇을 줄 것인가? 전달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체계에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기숙의 욕구에 맞게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진 인간의 욕구에 맞게 사회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의 욕구, 사회적 공헌 보상, 전문가의 판단,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 급여는 현금으로 줄 것인가, 기회를 줄 것인가, 사회 서비스로 줄 것인가, 정서를 줄 것인가, 전달 체계는 공공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분을 협력하는 형태이다. 재정은 공공재원, 사회보험, 과세, 민간보험, 사용자 부담금, 민간모금 등 공공과 민간의 혼합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의 개념과 유형,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의 개념은 주체라는 뭐예요? 주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회복지 정책은 누가 할 것인가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는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으로부터 국가의 경제 활동까지 여러 형태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과거 정통적인 사회의 경우 개개인의 복지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 친지 등에 있었으나 시민권의 발달로 인한 복지권 형성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1970년대 중반은 복지국가 위기와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공급 주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장 원리 보이질 않습니다. 시장 원리의 도입과 자조집단 강화, 비공식 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사회복지 공급 주체에 대해 매우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를 이해하는 것은 곧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의 제공자와 받는 자 간의 상호작용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다음에 또 사회복지 정책의 공급 주체와 유형이에요. 길버트와 텔러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제반 제도의 기능적 측면과 사회복지가 공급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공급 주체 전달 측의 주체로 구분하여 가족을 포함하는 친족, 종교, 기업, 시장, 상호보조, 정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전소는 복지의 공급 주체를 국가, 자원부분, 비공식 부분, 상호부문으로 제시해 있다. 에버스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를 가계, 국가, 시장, 경제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세 가지 축의 배합이 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급 주체가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래니스트는 사회복지 재원과 공급 측면에서 사회복지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여 공적 공급, 공적 재원, 공적 공급, 사적 재원, 공적 공급, 혼합 재원, 사적 공급, 공적 재원, 사적 공급, 사적 재원, 사적 공급, 혼합 재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영무는 주체별 사회복지 형태로 개인, 가족, 불학, 교회, 직장,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공급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 정책 주체를 국가, 민간, 공사 혼합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의 분류는 운영 주체 및 실천 주체예요. 첫째, 정책 주체는 국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렇죠. 공공조직에서는 정책 주체는 국가나 정부와 지방자치가 이제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민간에서는 이사회나 법인의 대표가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여 실행하는 주체로서 사회 전체에 산재해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결하는 방침을 고려하여 그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입안하는 기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을 의탁받아 시행 독자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을 실시. 최근에는 지방화 정책의 추세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확대, 운영주체로 분류하면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병행하는 주체이며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단체 관계들로서 공영기관의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국가는 지방단체에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시설로 설치하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단체의 위탁을 받아 민간단체에 운영하는 경우, 셋째, 실천 주체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집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복지 실천 주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넘겨볼게요. 주체의 분류, 비공식 부분, 공적 부분, 민간 영리 부분 및 민간 영리 부문 이런 게 있다. 첫째, 비공식 부문은 인포널 섹터라고 하는데 제1차적 집단으로 가족, 친족, 의인 및 그린에 의한 보호, 전통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대부분의 욕구는 가족, 친척과 같은 1차적 집단 안에서 충족이 가능하였으나 산업과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이 분화되면서 가족의 많은 기능이 사회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공적 부분, 퓨리시 섹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이며 현대사회 사업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비공식적 부분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 복지 욕구를 공적 부분에서 대처한다. 국가는 국민의 취해서 생활보장과 생활양식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시책을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 욕구에 반응한다. 공적 부분을 통해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공식 부분, 공적 부분, 민간 비영리 부분 및 민간 영리 부분이 있어요. 현재 민간 비영리 부분 볼런티어 섹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점에서 공적 단체와 다르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과 다르다. 민간 기업과 차이점은 민간 비영리 부분 사람들은 자발성, 볼런티즘에 기초하여 공급된다는 점. 민간 비영리 특성을 가진 민간기관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1. 아직 공공정책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민간사회복지기관만이 제공, 민간사회복지만이 정파적인 서비스 혹은 특정 종족이나 이익 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사적인 익명, 알코올 중독 모임과 같은 자조 집단, 셀프 헬프 그룹, 자조 집단이죠.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 또 민간기관의 요보호자나 복지 대상자를 위해 때로는 정부와 대립되는 입장에서 대변자의 기능이나 공무원에 대한 민원 조사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최선의 방편. 의 네 가지의 공적 부분이 재정적 한계에 부딪힌 정과 민간 비영리 부분과 비공적 부분이 활약하는 다원적인 복지사회가 성립되면 복지국가는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 들어 최근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민간 비영리 부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민간 비영리 부분은 비공식 부분이나 공적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해 주지만 비영리 부분의 진출에 따라 경제적 관계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주체의 분류예요. 주체의 분류. 비공식 부분, 공적 부분, 민간 비영리 부분, 민간 영리 부분이 있다. 대체 민간 비영리 부분은 비즈니스 섹터, 커뮤니컬 섹터로 복지국가에서 이 부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음. 최근에 민간 비영리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에 대두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속에서 공적 부분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으로 비공식 부분을 포함해 이 부분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에서 국영기업의 민간화가 진행되어 이러한 조류가 사회복지 체계에도 확신되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구매력이 생긴 계층이 많아졌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구되는 자원의 양이 많아져 이러한 경우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또 공공보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입니다. 사회복지의 대상이란 사회복지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나 문제 자체 혹은 문제를 야기하는 조건 등.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선별주의에 보편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최근에는 선별주의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사회복지가 이렇게 선별주의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인류의 관심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회복지 대상자의 중심은 사회복지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는 것인데, 초기 단계에 있어서 소수의 사회적 약자들의 한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현대사로 접어들면서 국민 전체로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사회복지로 보는 경우는 주로 개인주의와 기능주의적 이론에 기초하여 있고, 사회문제에 연결하는 것은 사회복지로 보는 경우에는 주로 집단주의적 이념과 갈등주의적 이론으로 기초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욕구 결핍이나 그것으로 인해 반사회적 행위, 일탈, 탈선은 대개 개인의 성격상 혈압, 동기 부족, 게으름, 의타심 등이나 기능상의 장애, 노령, 질병 장애 등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회 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는 자본주의 제도의 결핍이나 소유 관계 및 독점 상태, 재산, 권력, 자원, 기회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공공보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 사회복지 주요 대상자인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가 어떠한 것인가의 사회적 욕구는 물질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 욕구는 1차적 욕구로서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이 있고, 2차적 욕구로는 스포츠, 예술, 문화적 욕구, 사회 참여 등의 사회적 욕구가 있다. 정서적 욕구는 애정 결핍, 정서 장애, 성격 파탄들이 정상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한편 사회 문제는 일탈과 탈선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 이외에도 사회 불평등과 사회 해체, 또 탈선은 범죄, 자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을 말하고, 불평등은 빈곤, 소외, 지역 간의 격차, 계층 격차 등을 말하며, 사회 해체는 결손 가정, 빈곤 가정 등 가족 해체, 윤락과 환락과 빈민촌 등의 지역사회 해체, 사회복지 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가족에게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시대에서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대상은 우위 사항에 대하여 1차적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 사회적 욕구와 사회 문제의 대상으로 법정 요구자 외 일반 국민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 현장.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복지 주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정부, 사회복지법인 기타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의 주체와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이고 그곳에서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우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복지 서비스, 사회적 불평등 환경에 놓여있는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영유아 여성 등에 대한 현금, 현물급여, 상담과 같은 정서적 원조 등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초기에 요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시설, 수용보호시설에서 가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시민을 위한 이용시설로 무료시설에서 실비와 유료시설로 확장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곳이지만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는 복지시설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가 운영 책임자나 핵심적인 직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기관의 특정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에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사회정책의 이제 그 단원과 요약 정리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